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에 법무법인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하면서 꽤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겪은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 신청을 해봅니다. 저는 로펌 비서로 일을 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한 곳에서 꾸준하게 근무를 했었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일정 관리를 하거나 문서 수발신 전화 응대 그리고 법정 문서 서식 정리 등 변호사님 뒤에서 필요한 자잘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한마디로 심부름꾼입니다. 말이 로펌 비서로 좋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지 일반 사무직 비서와 다를 건 없어요. 아무래도 비서일 중에서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일 수는 있겠네요. 보통 면접을 볼 때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과 어느 정도 성격도 맞아야 하고 원하는 조건에 진입을 해야 합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면접을 봤었는데 아쉽게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아서 몇 번의 면접을 시도한 끝에 저를 좋게 봐주신 로펌이 있어 다행히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첫날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될 변호사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이 원하는 조건에 제가 어느 정도 진입을 했었는지 그래도 첫 대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인수인계 받았고 첫날이라 사무실 분위기와 변호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제가 취업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저와 제일 많이 부딪히게 될 변호사님과 처음으로 같이 점심을 먹으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저에게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은 그때 당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다른 건 크게 상관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공간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함부로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도 절대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 부분만 지켜준다면 앞으로 김 비서와 제가 함께 일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약속 지켜줄 수 있죠? 그럼요. 그 정도야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사건 서류가 많아서 예민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다른 건 또 없으세요? 변호사님은 다른 건 문제될 게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고 때마침 음식이 나와 살짝 어색해지려는 공백을 깨주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와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저희는 점점 친해졌고 개인적으로 만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1년차 때와 다르게 3년 정도 지나니까 서로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가끔 이상한 감정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게 마음에 들어서 나타내는 감정 같기도 하고 때론 일하는 직원이고 제 나이가 변호사님과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꽤 있다 보니 동생처럼 대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다가 솔직하게 느낀 감정을 말하게 되었고 진지한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솔직히 혼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 변호사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그게 무슨 말이지? 같은 마음이라니?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일적으로 잘 해주시는 거와 개인적으로 나타내시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저도 여자인데 그런 거 하나 모를 것 같아요? 김 비서와 내가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지? 한 8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할 때는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퇴근하고 나선 오빠 동생으로서 대해주는 것 뿐인데 나랑 일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챙겨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어서 관심을 많이 준 거고 그런데 이런 관심이 김 비서한테는 다르게 다가간 거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오해한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연애를 한 적이 없었고 순결을 지켜왔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한 공간에서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것도 변호사님 외에는 없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또 다른 감정이 싹튼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오해의 결과로 인해 변호사님은 저에 대한 감정을 알게 되었고 귀엽다는 듯이 웃어 넘기셨어요. 약간 어색한 분위기에 저녁을 먹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쓸데없이 입을 놀려 앞으로 같이 일을 할 때 불편해질까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고 저에게는 별 다른 감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전날에 있었던 일들은 잊어버릴 수 있었고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따라 꽤 바쁘게 일 처리해야 될 게 많아 야근을 하게 되었고 변호사님은 외근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퇴근을 하셨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가 속이 너무 쓰려 컵라면이라도 먹으려 하는데 누군가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꽤 낯익은 구두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변호사님이 저를 위해 배고플까봐 야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런 대우는 처음이라 감동을 받았었고 같이 야식을 먹은 뒤 서둘러 처리해야 될 일들을 같이 해결하고 집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이런 호의는 계속되었고 제가 아무래도 연애 경험이 없는 여자이지만 저에 대한 감정이 확실히 없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회식 때 직원들 먼저 돌아가고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변호사님의 솔직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과거에 이혼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이혼을 하게 된 건 그때야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셨는데 굳이 여행을 데려가겠다며 고집을 피우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고 두 분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래서 도저히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지.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다시 결혼한다는 게 나에게는 감정적으로 말 못할 부분들이 많아. 과거의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쉽게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없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하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지? 이렇게까지 말하면 어느 정도 답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저에게 다가올 수 없는 이유 또한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이 남자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한동안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서로 어느 정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이 쓰였습니다. 평소에는 쉬는 시간일 때면 장난도 치며 꽤 즐거운 하루를 보낸 반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이후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야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일적인 부분들에서도 불편해지기 시작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았는지 퇴근하고 저녁이나 함께 하자는 말에 둘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 시간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철칙 하나는 사내 연애는 금지였기 때문에 저희는 비밀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결국 회사에서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이죠.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사람의 고백이 싫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원했고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과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평생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 딸이 갑자기 변호사 일을 하는 남자를 소개해주니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 딸에게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저에게도 좋지 않지만 김미수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서둘러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네요. 저희 현재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저 또한 이 남자가 싫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 또한 확고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었어요. 이 남자를 통해 처음 연애를 해봤고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남자를 만나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될 거라곤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저희는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사건 처리만 끝내고 나머지는 당분간 받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래야 신혼여행을 갔다 올 수 있었거든요. 일적으로 너무 바빠 출장까지 가게 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주려 열심히 일했고 그동안 쌓여있던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습니다. 한번 출장을 가게 되면 한 달 이상 갔다 왔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냈어요. 남편이 지내던 집을 신혼집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내도 상관없었지만 아무래도 부모님과 결혼식 전까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끝이 나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신혼집에 들어와 저녁 준비를 했고 한참 동안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다는 전화를 끝으로 더 이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연락이 안 된 적은 없었는데 무언가 좀 이상했습니다. 도착할 시간에 맞춰 준비한 음식은 전부 식어서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눈빛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 여태껏 전화 한 통도 없었잖아. 이런 적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 아, 갑자기 급한 볼일이 있었어. 의뢰인 상담이 들어와서 급한 용건이라 어쩔 수 없었네. 어차피 집에 들어올 건데 방에 들어가 자고 있지 그랬어. 여태 기다린 거야?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상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가서 뭐 좀 먹고 왔어? 안 먹었으면 밥 차려줄까?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꼭 연락해줬으면 좋겠어. 상담하면서 저녁 먹어서 안 차려줘도 돼. 다음에는 내가 꼭 연락할게.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어서 들어가자. 남편은 처리해야 될 일을 마저 끝내야 한다며 서재에 들어가 이것저것 서류를 정리했고 저는 남편이 별일 없이 들어와서 긴장이 풀렸는지 금세 피로가 쌓여 방에 들어가 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도 다음 날은 휴일이라 집에서 푹 쉴 수 있어 늦게까지 눈을 붙였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침대가 있기 때문에 일 처리를 하다가 서재에서 잠이 들었고 깊이 잠이 든 것 같아 깨우지 않고 놔뒀어요. 그런데 책상에 이상한 물건 하나가 눈에 띄어 집어 들었는데 작은 상자 안에 반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눈을 떴고 제가 상자를 들고 있자 화들짝 놀라며 상자를 빼서 서랍에 급히 넣었습니다. 그 반지 뭔데 급하게 서랍에 넣는 거야? 보면 안 돼? 꽤 비싸 보이는 반지인 것 같은데? 나 주려다가 들킨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의뢰인 반지야. 내가 잠시 맡아두기로 했어. 사건 해결할 때 사용할 증거물이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노크라도 하고 들어오지 그랬어. 내가 서재에 함부로 들어온 거 싫다고 했잖아. 개인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어느 정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냄새야? 아침밥 차렸어?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그럼 나갈까? 남편의 당황스러운 눈빛도 처음 봤지만 급하게 반지를 서랍에 넣는 것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증거물이라고 하기에 남편의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남편을 뒷조사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 함께 있으면서 별 문제 없었거든요. 워낙 일이 바빠서 출장 가는 날이 많아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눈 붙이기 바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급한 사건들만 끝내면 한숨 돌릴 수 있으니 그때 신혼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의문의 반지를 본 뒤로 또 하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의 정장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들어있길래 꺼내게 되었는데 꺼내면서 이상한 명함 하나가 발견이 되었고 그 안에는 주소와 함께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명함이었고 뒷면을 보니 또 다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다시 지갑에 넣으려고 펼치는 순간 지갑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고 의문의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꺼내자 밑에는 저와 찍은 사진이 나왔고 맨 위로 올라와 있는 의문의 여자 사진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이름이 명함의 이름과 같아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명함과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는 순간 남편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리며 가까이 다가오길래 급하게 정장 안에 다시 지갑을 넣어두고 드레스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데 남편이 저를 대해주는 모습에서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모르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에 어색한 웃음으로 감정을 표현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저녁을 먹고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며 잠시 볼일을 보고 온다는 말에 궁금했던 점을 알고 싶어 다시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고 서랍 안에 숨겨둔 상자를 열자 충격적이게도 상자 안에 의문의 여자 이름이 명함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무조건 바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면 결혼식까지 하고 얼마 있다 혼인신고까지 했으면서 그 짧은 기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뒷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일을 쉬는 날 핑계를 대고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꽤 깊은 산골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건물 한 채만 우두커니 있는 의문의 단독주택이었어요. 조용하니 아무도 없이 건물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올지도 몰라 차를 안 보이는 곳에 숨기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어두운 저녁이 되니 라이트를 비추며 차 한 대가 올라오더라고요. 숨죽이며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차는 다름 아닌 남편의 차량이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불이 켜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건물 밖에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었어요. 갑자기 분위기 있는 노래를 틀었고 멀리에서 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오는 차량 한 대를 발견하고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사진 속에 있던 의문의 여자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런 곳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정신적으로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의문의 여자가 도착한 걸 알고 문을 열며 반겨주었는데 남편의 입에서 여보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의문의 여자 입에서는 보고 싶었다며 믿을 수 없는 대화가 오고 갔어요.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둘의 대화에 이혼했던 전 와이프인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고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들키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남편 서재를 샅샅이 뒤져 살펴보니 소름이 돋을 정도의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문의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고 또 다른 핸드폰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있던 핸드폰에는 의문의 여자가 이혼한 전처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동안 비서로 일을 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토대로 안에 있던 증거물들을 전부 모았고 저렇게 만날 거면서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90억 자산가인 재벌이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뭐가 아쉬워서 걸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건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늦은 새벽이 돼서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을 자는 척하며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와 결혼을 했는데도 단 한 번도 첫날 밤을 보낸 적이 없었던 이유가 저보다 전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고 모든 증거물을 모아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연기를 하며 아무 말 없으면 의심을 살까봐 전날에 어디를 갔었냐고 물어보면서 투정 부리듯 연기를 했고 별 문제 없이 상황을 넘기고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봤어요.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었고 남편의 행동은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식적인 행동은 저에게 거부감을 주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남편의 터치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터질 것 같은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남편은 그날도 좀 늦을 것 같다는 말을 했었고 늦지 않게 올 거라는 약속을 하면서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먼저 퇴근을 했어요. 그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최대한 모은 증거물과 그동안의 사진들을 정리한 뒤 이혼 서류까지 만들어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빛이 상당히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씻고 나오겠다며 오래간만에 같이 한 침대에 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니 많이 힘들어 보이는 얼굴 표정으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집에 들어온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길래 번호를 보니 의문의 여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번호를 보고 순간 짜증이 올라왔고 받으려는 순간 다시 전화는 꺼졌어요. 그 이후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분노를 삼키며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뒤 남편이 눈이 붉어진 상태로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려고 하길래 강하게 밀쳤습니다. 당신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것도 전처랑? 내가 모를 것 같아? 여기 있는 자료 내가 그동안 다 모아둔 거야. 당신 뒷조사가 전부 끝이 났다고. 이러면서 배운 게 이런 거잖아. 나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처랑 그곳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야? 소송 걸 준비 다 됐고 당신 변호사 생활도 끝이 날 줄 알아. 내 뒷조사했어? 정말 잘했네. 그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증인을 서주면 되겠다.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 것 같아. 법정에서 딴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당신이 본 모든 걸 진술해야 돼. 그래야만 당신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하나 모를 것 같아? 나 사랑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날 사랑하긴 한 거야? 나는 아직까지도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 살고 있잖아. 내 재산 당신에게 전부 줄 거야. 그리고 미안해. 당신에게 아픈 기억만 줄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아마 당신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당신이 가진 재산 전부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느 누가 바람 피운 사람을 이해해줄 수 있을까? 나는 바람 같은 거 피지 않았어. 한 여자만 사랑했고 그게 당신이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내 말 믿어줘. 다시는 얼굴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면회는 가끔씩 올 수 있는 거지? 지금 나 너무 힘든데 나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될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저는 가까이 오는 남편의 얼굴에 따귀를 올려 붙였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건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저를 더욱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었던 전처가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 몰래 둘이 함께 사랑을 나누던 그 건물이 불이 났다는 충격적인 설명과 함께
전부 다 타버렸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전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건 남편은 전처에 대해 분노를 삼키고 있었어요. 남편의 시부모님이 예전에 몸이 불편한데도 여행을 데려갔을 때 몸이 불편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일부러 사고를 내게 된 거였고, 그걸 밝히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가 성립이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전처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복수를 꿈꿔오게 된 거였어요. 결국 믿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이 된 거였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퇴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건 당신 입장이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내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했어야 돼? 빨리 가서 그 사람 구해야 돼. 안 그럼 당신 인생 정말 끝이 나버린다고.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한 거야? 나 사랑한다며. 나 혼자 남는 게 당신은 좋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그녀는 우리 부모님을 세상 떠나시게 해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법이 이래.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죄가 성립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벌을 내린 거야. 당신한테는 미안해. 내가 가진 재산 전부 당신한테 주면 되잖아. 새 출발하면 되잖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당신과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어.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 당신 재산 내가 가져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그 사람 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앞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당신이 한 결정은 잘못된 거야. 세상은 당신의 잘못만 볼 거라고. 지금 나가면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도 전부 끝이야. 알아? 내가 여태껏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한 건데. 내가 가진 재산도 없을 줄 알라고. 나가지 마. 나랑 여기 있어. 내가 한 결정 인정해 주라고. 나도 살고 싶단 말이야.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불이 난 건물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최대한 빠르게 도착을 했고 벌써 화재 진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려 나온 여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천만다행히게도 그 여자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 문제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었고 징역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신 화상으로 앞으로의 인생이 힘들 정도의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전처가 살아있다는 말에 남편은 오열을 하며 저를 원망했지만 남편에게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게 더 힘든 거라며 앞으로 전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라고 남편을 끌어안으며 보내주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징역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는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새 출발하라는 남편의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가 떠났다는 슬픔과 그에 따른 복수심이 남편을 병들게 한 것 같아 자주 면회를 찾았고 평생을 함께 해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아직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평생 병원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 또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징역은 면할 수가 없어 남편 또한 오랜 기간 구치소에 있다가 나와야 하네요. 저에게 이런 상황이 온 게 믿을 수 없고 꽤 충격을 받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잘 헤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올 때 고생했다며 꽉 껴안아 주려 합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히 아프지 말고 지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